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금융에 대해 접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이 300년 전 이야기지만 배경만 그 시절이지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주식, 채권, 인플레이션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크게 이질감이 없고 현재의 금융의 취약점이나 버블 등을 이해하거나 투자에 대해서 영감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아 보일 때 우리는 또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정부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좀 과하게 일으켜서 부채를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만큼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는 그 해결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내가 빚질 당시 부채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 가치가 낮아지면 숫자상으로는 100만 원이지만 사실상 내 빚은 7, 8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거니까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는 사례는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것 같네요. 네, 과거에 프랑스가 전 세계 최초로 현대 금융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나라 빚을 줄이는 시도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1700년대 초반에 루이 14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당시의 프랑스는 13년간이나 이어진 스페인의 왕위계승 전쟁 때문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요. 게다가 루이 14세는 사치도 너무 심해서 재정적으로 프랑스가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프랑스가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건데요. 근데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듯이 전쟁을 치르느라 국가 재정을 다 탕진하다 보니까 정작 빚 갚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프랑스 재정이 파탄난 상황이라는 건데 국가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액션을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금을 더 걷든지 하든. 그렇죠. 당시에 프랑스 왕정과 의회 차원에서도 이 엄청난 재정위기와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됐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프랑스 정부가 갚아야 할 그 빚을 무조건 그냥 깎아버리는 건데요. 그냥 왕권의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 당시에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류 귀족층하고 국민들한테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급한 대로 전쟁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막상 전쟁이 끝나면 돈이 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반 정도만 갚는 선에서 퉁치자는 거죠. 아, 골 때리네요. 빚진 게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 줄 테니까 퉁치자 이렇게 한 거네요. 그때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할 때니까 찍어 누르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당시에 귀족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해서요. 만약에 밝혀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찝찝한 소득이 있으면 바로 처벌하고 그 돈을 몰수해서 또 프랑스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당시의 화폐는 금과 은을 녹여서 만든 주화를 썼는데요. 그런데 프랑스가 전쟁을 치르느라 이 금과 은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화에 들어가는 금과 이 은의 비율을 더 낮춰서 통화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법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재정 위기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식한데 아무튼 그 시기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기는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귀족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예상대로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하니까 민심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귀족들의 반발 역시도 세져서 반란 조짐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존 로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금융인이 등장해서 프랑스가 안고 있는 이 빚 문제를 독자적으로 거의 혼자서 풀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존 로라는 사람은 금융사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알려지기로는 사생활에 굉장히 문제도 많고 도박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숫자와 금융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은 천재라 능력 하나만큼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존 로라는 그 사람이 프랑스 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갔다는 겁니까? 네. 1715년에 이 존 로라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의원들을 만나서 뱅크 제너럴이라는 민간은행을 설립할 걸 제안하게 되는데요.
존 로우는 은행을 만들어서 이 은행이 은행권이라는 그 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만 있으면 경제도 다시 원활하게 돌리고 세금도 늘릴 수 있고 심지어는 정부 부채까지도 다 갚을 수 있다고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 정부가 이 쉬운 방법을 왜 안 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권을 발행하는 게 어떻게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존 로우는 1716년에 뱅크 제너럴이라는 민간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존 로우는 이 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류 귀족층들의 정치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뱅크 제너럴 은행 주식의 상당 부분을 당시 의회 귀족들한테 배당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제너럴에 유리한 법률이 도입되게끔 유도하는 행동도 한 거죠. 로비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은행이 잘 돼야 귀족들도 이익이 느는 구조로 그렇게 판을 짜버린 겁니다. 일단 은행 설립이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이 은행에서 금과 은을 은행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이 화폐인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당시만 해도 금, 은 같은 주화를 쓰는 게 익숙할 텐데 사람들이 뭘 믿고 그 은행권이니 뭐니 하는 종이 쪼가리랑 주화를 교환하겠습니까? 네. 들으면 바로 딱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도 존 로우가 만든 이 뱅크 제너럴에서 발행되는 이 종이 화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1717년부터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이 뱅크 제너럴에서 발행한 이 화폐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아, 세금을 내려면 무조건 은행에서 발행한 종이 화폐랑 주화랑 교환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이 화폐가 자리 잡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자 주화는 은행으로 흡수되고 시중의 종이 화폐가 늘기 시작하는데요. 존 로우의 뱅크 제너럴에서 발행된 이 화폐가 금과 은으로 만든 주화를 대신해서 거의 공식 통화처럼 유통되게 되고, 종이 화폐는 주화처럼 꼭 금과 은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사용량이 늘수록 존 로우는 또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프랑스의 부채 부담을 줄여나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되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당장 시중의 화폐 유통을 늘려서 경제가 좀 돌아가게는 만들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엄청난 부채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존 로우는 이 막대한 정부 부채 문제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1717년에 존 로우가 설립한 미시시피 회사였던 거죠. 당시에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문이 뭐냐면 미국의 미시시피라는 강이 있는데 그 근처에만 가면 금광이 많아서 금이 흘러넘친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왕이 무역 독점권을 허가한 미시시피 회사라는 회사가 설립돼서 아메리카 대륙 루이지애나에서 이런 금광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관심을 끌게 됐겠어요. 그래서 존 로우는 사람들의 그런 환상을 이용해서 미시시피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주식을 팔게 된 겁니다. 거기에 언론까지 가세하게 돼서 이 미시시피 회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렇게 띄우니까 너도 나도 이 회사 주식을 못 사서 안달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존 로우는 미시시피 회사를 이용해서 마치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해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 유도를 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존 로우가 머리를 잘 쓴 게 일반 주화라든지 은행권으로는 이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없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프랑스 정부 부채인 국채로만 이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국채로 주식을 사는 거니까 사실상 미시시피 회사가 시중에 풀린 국채를 회수하는 걸로 돼버리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의문이 드는 게 그 회사에 열광하면서 국채를 주식으로 바꿔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국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국가가 100만원짜리 국채를 발행해놓고 50만원 주면서 퉁치자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권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이 가진 100만원짜리 국채는 사실상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국채로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살 때는 100만원짜리 그 국채를 주식 100만원치로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귀족 상류층을 포함해 당시 프랑스 국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안 그래도 가지고 있어봐야 제값도 못 받는 국채를 그냥 미시시피 회사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게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귀족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국채가 진짜 미시시피 회사가 회수해버리는 게 되는 거네요. 대신 국채를 가졌던 국민들 손에는 미시시피 회사 주식이 쥐어져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빚을 갚아야 할 그 대상이 귀족 상류층을 포함한 국민에서 이제는 통제 가능한 미시시피 회사로 채권자가 바뀌게 된 겁니다. 거기다 당시에 프랑스 정부 채권의 평균 이자가 4%였는데요. 근데 미시시피 회사가 정부에다가 3%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프랑스 정부 부채의 대략 한 4분의 1가량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존노가 미시시피 회사를 금강개발업체로 설립은 했는데 실제 사용은 프랑스 정부가 진 빚인 국채를 수거하는 용도로 이용하게 된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머리 좋네요. 정부는 부채 부담 줄이고. 사람들이 주식 막 사들이면서 미시시피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겠네요. 네. 이후에 이 미시시피 회사는 M&A를 통해서 세네갈 회사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담배 생산 그 독점권까지 거머쥐게 되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급기야 1720년에는 앞에서 말한 뱅크 제너럴 은행까지 인수하는 상황이 된 거죠. 기업이 은행을 손에 넣은 거네요. 네. 그리고 존로 역시도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게 돼서 프랑스의 재무장관으로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시시피 회사의 버블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는 1717년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140리브르였던 주가가 불과 2년 만에 1만 리브르가 넘게 미친 듯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순식간에 미시시피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졸부들도 넘쳐나게 됐고요. 그런 졸부들을 보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유럽 각지의 전 유럽인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그렇게 버블은 계속 쌓여만 가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 존노가 미시시피 회사의 자회사까지 만들어서 그 주식을 팔았는데 근데 이 자회사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가격을 더 띄우게 만든 겁니다. 아주 그냥 그 당시의 금융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활용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부터 존노가 걱정이 늘기 시작하는데요. 혹시라도 시장에서 투기 심리가 꺼져서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 원성이 자기한테 쏠릴까 걱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품이 낀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재무장관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남발하게 되는데요. 원래 자산 가격은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줘야만이 그 가격이 지켜질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존노는 사람들이 미시시피 주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출도 늘리고 뱅크 제너럴을 통해서 은행권도 대규모로 발행해서 통화 공급을 시중에 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시시피 주식을 팔아서 금화나 은화로 바꾸는 걸 막으려고 이런 주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시키게 된 거죠. 그만큼 존노는 이때부터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버블이 안 무너지는 데만 집중하게 됐고 이게 결국 향후에는 프랑스의 심각한 물가 폭등을 야기하게 되면서 국민 경제를 엉망으로 빠뜨리게 된 겁니다. 미시시피 회사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했는데 주가가 매출 대비 너무 오르게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미시시피 회사 주가가 오르는 만큼 금을 캐서 얼만큼 수익을 올렸습니까? 존노가 걱정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실제로 미시시피가 금을 그렇게 많이 캐서 주가가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애초에 미시시피 회사가 설립된 속내가 프랑스 국채 회수가 그 목적이었고 실제로 미시시피 회사가 금광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을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존노가 그 부분을 걱정했던 겁니다. 구라였네요. 네. 근데 사실 존노 입장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100배 가까이 뛸 줄을 몰랐던 거죠. 결국에는 미시시피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대규모의 투매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주가는 대폭락하게 되고 물가 폭등에 시달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존노는 재무장관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존노 시절의 투기 강풍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물가 폭등 등의 후폭풍이 상당히 심했고 이후에 프랑스의 국민 경제 문제가 계층 갈등으로까지 심각해지면서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된 거죠. 사실 오늘 내용을 경제사의 한 부분으로 재미삼아 들어도 괜찮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사고에 많은 영감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오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300년 전 과거 프랑스에서 있었던 경제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